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철학 입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인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인과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업론이에요. 업론. 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게 원래는 사대연기설 강의에서의 그 시작이었어요. 사대연기설 강의에서 첫 번째가 이제 업감연기설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업감연기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업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뇌야연기설, 그 다음 진여연기설, 그 다음 법계연기설까지 개인적으로는 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가, 윤회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윤회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풀어나감에 있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원동력, 경험의 원동력, 그리고 세상의 원동력, 원동력으로서 명칭만 조금씩 바뀌면서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이 있으면 그 뒤로 숨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이 연기, 세상이 변화해 나가는 세상의 현상이 드러나는 그 모든 현상의 드러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이에요. 그래서 사대연기설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업이 중요했지만 이제 마지막 화엄 법계연기설로 가면 결국은 이 우주, 이 법계를 창조한 것이 공동 창작자가 누구인가?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주는 신이 아니라 범부, 중생이다 라고 하는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을 사대연기설에서 한 1년간 했죠. 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전부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나, 너,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힘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업이에요. 카르마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 그래서 중생의 진정한 정체가 바로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 법계연기설의 결론까지 이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이제 사대연기설 공부를 다 했다는 전제에서 복습을 할 때는 항상 차근차근 하지 않고 건너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했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주체가 없이도 경험은 이루어진다.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전제로 깔고 있는 본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는, 굳이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있어야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구조에 묻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주체가 없이도 경험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없다는 건 자, 원빈 스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원빈 스님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원빈 스님이라고 하는 주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빈 스님이라고 하는 주체는 없이도 말은 이루어져요. 그러면 원빈 스님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몸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그렇죠? 몸은 원빈 스님이 아니잖아요. 몸은 몸이죠. 이건 뭐냐면 말한다라고 하는 경험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에요. 몸이 있고
들을 사람이 있고 사실은 몸이 있다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입이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들을 사람이 있어서 관계 조건이 형성이 되면 또 말할 내용도 있어야겠네요. 말할 내용도 있고 말하기로 했고 다양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그러면 경험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원빈 스님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역할은 없어요. 원빈 스님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 조건들이 이렇게 화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그건 원빈 스님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환상으로서 가짜로서 개념을 약속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입이 말할 때랑 저 입이 말할 때랑 구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입이 말했는지를 서로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의상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입이 말하면 원빈 스님이 말했다고 하자. 저 입이 말하면 저 입이 말했다고 하자. 이런 식이라.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주체가 없이도 경험은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이 유튜브 기준으로는 6번 무아 오리엔테이션, 무아, 윤회와 무아까지 아니지 무아 오리엔테이션, 윤회, 무아와 윤회까지 이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주체가 없이도 경험은 이루어진다.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주체가 없이도 경험은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 좀 자세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주체가 있을 때 경험이 이루어진다.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린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험의 원동력이 누구였냐면 주체죠. 그런데 주체가 없이도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조건의 정체가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들이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아주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의 경험에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 중 하나인 이 업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밀린다 왕도 처음에 나가세나 존자를 만나자마자 했던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이 명칭에 대한 질문인데 그게 결국 무아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나가세나 존자가 무아에 대한 질문으로 이끌어 나가요. 자기가. 아니 밀린다 왕이. 명칭에 대한 질문을 해놓고 무아에 대한 질문 쪽으로 뉘앙스를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잘 알아들었습니다 스님 그랬으면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무아에 대해서. 그럼 잘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또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스님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또 물어봐요. 잘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놓고도 또 여기 보면 이런 질문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업 질문 업 파트에도 보면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73페이지인데 이 업의 분화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원문을 읽어 볼게요. 5가지 감각 기능은 이제 이것을 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무아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공부했었던 원문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주체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들었었냐면 이 몸이 성과 같다 그랬어요. 창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서 그 영혼이 눈의 창문에 가가지고 바깥을 보다가 귀의 창문에 가가지고 소리를 듣다가, 왜냐면은 이제 굉장히 이게 사실은 논쟁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요. 논쟁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영혼은 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지. 같으면 몸이 곧 영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다르죠. 그럼 몸 안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지. 왜냐면 바깥에 있으면 유체 이탈했다. 바깥에 있으면은 무슨 뭐 임사체험을 했다. 바깥에 있으면 뭐 죽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안에 있어야죠. 그러면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 그럼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영혼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유치원 학생들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논리지만 사실은 논쟁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 약점을 잡아내기 때문에 되게 좀 유치해요. 성이 있는데 거기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감각기관을 본다. 즉 감각기관의 주체는 영혼이다. 이런 관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잘 봐보세요. 감각기관이 여러 가지 다른 업에서 생겨납니까? 아니면 동일한 업에서 생겨납니까? 이렇게 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봐보세요. 감각기관이 동일한 업에서 생겨난다. 그럼 동일한 원인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겠어요? 영혼에서 5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난다. 즉 5가지 감각기관의 주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요 앞에도 무아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스님. 훌륭히 설명하셨습니다. 스님. 굉장히 다양한 비유로 또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엔 이해했습니다. 또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엔 이해했습니다. 그래 놓고 여전히 전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감각기관은 주체가 영혼으로서 실존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름을 바꿔서 그 영혼의 행위가 뭐냐면 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초점을 바꿔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업에서 생겨난다. 이러면은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기 다른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무아론하고 맞닿아 있고 무아론의 이 근처로 가면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끊임없이 영혼,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전제 자체를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낡은 관념이 있는데 이 관념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면 절대로 익힐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무아론은 낡은 관념을 버려버리고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새로운 관념을 익숙해지게 하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걸 활용을 해야, 그래야 이 새로운 관점에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업에서 생겨납니다. 비유를 들자면 농부가 5가지 씨앗을 밭에 뿌렸을 때 5가지 작물을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의 일반적인 이론이 아니라 감각기관 그리고 영혼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지금 질문과 답변인데요.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업이 결국은 인인 동시에 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
인과라고 하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리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하죠. 단어 정리부터 좀 해야 돼요. 단어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인과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인이 되냐면 업이 인이 돼요. 그래서 인이 과가 되잖아요. 근데 과도 업이라. 이런 단어들을 잘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가 어떤 단어고 이런 것들을. 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업이에요. 그리고 인으로부터 나오는 과도 결국은 업이에요. 왜냐하면 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이 행위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까지 신, 구, 의 세 가지 문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이 업은 잘 보이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부터 안 보이는 것까지. 이게 전부 다 업의 영역이라.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자, 제가 요 앞에 있는 사람 머리를 탁 쳤어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이쪽 머리를 탁 쳤어요. 그러면은 이게 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그러면은 이걸로부터 무슨 과가 나올 수 있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제 머리를 또 쳤어요. 그럼 요거 과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치는 것, 그거 뭐예요? 업이죠. 업이 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와 업이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업의 개연성,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이 구분되어 있을 때는 내 업과 당신의 업이 구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 너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그냥 업이 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단어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인과론이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이건 자동차예요? 바퀴 하나, 둘, 셋, 넷. 네. 아니, 앞에서 마차의 비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자동차를 그려봤어요. 예. 그림을 못 그리면 이름을 쓰면 돼요, 이렇게. 예. 예. 그럼 바로 인식이 됩니다. 자동차로 보이시죠? 예. 자동차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인과론을 공부를 할 때 어려워하고 인과를 잘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하나 전체가 그냥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하나가 인을 짓고 그 인으로부터 과를 받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인과가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진실을 보면 이 자동차는 하나가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양한 조건들의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이 중에서 바퀴 하나만 빼보세요. 그럼 더 이상 자동차라고 부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동차가 아니라 폐차죠. 폐차 이거 맞나요? 예, 예, 잘못된 차예요. 폐차예요. 못 움직여요. 예. 더 이상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이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화합물이 다 갖춰졌을 때 자동차로서의 경험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밀린다 왕문경을 우리가 텍스트로 하고 있는데 나가세나 존자가 어느 부파라 그랬냐면 설일체 유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학자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일체 유부의 관점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그 설일체 유부 부파 불교를 비롯해서 앞에 초기 불교들은 그 불교의 기조 자체가 해체주의라. 해체주의라고 하는 건 직감을 쓰는 게 아니라 사유를 쓰는 거예요. 논리를 쓰는 겁니다. 분석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무아를 깨쳐가는가? 몸으로 곧바로 그냥 뭐 무아가 깨쳤다 이런 게 아니에요. 화두 잡고 있다가 갑자기 무아가 깨쳐졌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직감이 아니라 직관. 직관을 쓰는 이 동북아시아 불교의 특징이고 인도 불교의 특징은 분석하고 사유하고 논리를 씁니다. 계속 정사유, 정견에 걸맞는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바로 이 해체주의예요. 뭉뚱그려서 합해진 개념, 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뭉뚱그린다, 합친다 이런 어원이 있거든요. 이 상, 뭉뚱그려가지고 단순하게 개념화 시킨 것을 그 복잡한 부분들을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는 건 뭐냐면 해체해서 보니까 그 실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꿰뚫어서 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빼뚫어 봤더니 실체가 없더라. 꿰뚫어 보니까 보물찾기 하듯이 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해체주의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과가 사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바퀴는 바퀴의 인과가, 문은 문의 인과가, 사이드미러는 사이드미러의 인과가, 머플러는 머플러의 인과가, 전부 다 이 인과가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대요. 자기가 한 20년 전인가에 이제 암에 이제 처음 걸리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이번에 4번째 재발이 됐대요. 오랜 기간 동안 재발이 안 되다가. 그래가지고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힘든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이제 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잘 살았다 이거예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암에 또 재발이 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라.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단일체예요? 유기체? 복합체예요? 복합체잖아요. 그러면 단일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단일체로서 총합이 자기가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총 구성 물질 중에 이 부분은 잘 못 살고 이 부분은 잘 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인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인과는 그런 표현을 쓰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27기다. 그럼 27기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 다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연자죄라고 하나요? 예, 인과는 연자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구성원들이 하나의 기로 묶이면 그 기가 단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인과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좌제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한 명 따로따로 이 인과를 받아야 되나요? 예, 이제 이 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효율이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때그때의 목적에 따라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이 세상이 하는 일, 인과란 말이에요. 이 인과는 철저하게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따로따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가지 감각 기능이 하나의 업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의 주체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각각 따로따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2가지 짚은 거예요. 하나는 지금도 보면은 영혼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짚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이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이기 때문에 복합체는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업이 따로 있다. 하나하나의 인과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몸이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들에 쏘면 안 돼요. 몸이 안 좋아졌다. 이건 건강이 나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지.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이 걸린 것과 건강이 나빠진 게 같은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같으니까 같은 건 줄 알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또 건강이 좋은 사람은 병에 잘 안 걸리니까. 그런데 그게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졌는데 특정 구성 요소가 병이 생긴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건강해졌는데 특정 구성 요소가 병이 걸리니까 그 특정 구성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는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얼굴이 검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간이 안 좋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신장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특정 부위가 안 좋아져서 얼굴은 검해 보일지 모르지만 건강은 좋아진 거예요. 요가를 했기 때문에 건강은 또 아주 좋아졌어요. 이게 제가 이런 비유들을 들어가지고 반복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공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성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 그걸 자꾸 이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성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적극적인 공성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입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면에선 이렇고 저 면에선 저렇고 이 면에선 이렇고 이 기준에선 이렇다.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게 하나의 복합체예요. 그 사람을 그 중에 한 가지 측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를 도에다 가둬버리는 거라. 얼마나 중요하면 도덕경 첫 구절로 넣겠어요. 원래 그거 첫 구절 아니에요. 상학원 중에 학원에 해당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맨 앞으로 끌고 왔대요. 왜냐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단어 정리하던 것들을 한번 또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걸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우리의 경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경험은 내가 하는 거예요? 조건이 하는 거예요? 조건이 하는 거죠. 자, 이거 누가 그려요? 내가 그려요? 조건이 그려요? 조건이 그리죠. 조건이 그리죠. 자, 조건이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 그걸 업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업이라고 했는데, 이 업이 보면 그 업은 나라고 하는 개념에게 이렇게 이 상속되어 있나요? 안 상속되어 있나요? 상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에서 보면은 나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자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자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업의 끊임없는 흐름. 업이 상속되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 흐름을 우리는 나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끊임없이 상속되고 있는 업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가? 남도 상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타를 구분하기 위해 자상속하고 타상속으로 구분을 하는 거라. 그런데 이 자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이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를 공부를 또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은 저 업설을 정말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종자설로서. 그리고 그 종자가 마음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에 대한 관계들을 잘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종자가 저장되는 마음을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하고, 그 아레아식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팔식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폭포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폭포수. 우리의 경험의 실체는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업의 흐름이 있고 그 업의 흐름으로부터 나온 현상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그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가 있는가? 업의 끊임없는 상속으로서의 흐름이 있다. 그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자상속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상속. 그걸 나라고 집착을 해서 붙잡으면 윤회를 하는 거고,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자상속으로서 상속되는 흐름과 경험으로서 보고 있으면 그걸 해탈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탈한다 그래가지고 상속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은 이어집니다. 상속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나는가?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 불교 철학 입문에 보면은 수행론이 또 있거든요. 수행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요 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 상속되는 흐름의 원동력, 이 물결, 상속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물결 아닙니까? 이 물결이에요, 물결. 그러면은 이 물결 전체의 이름을 상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계속 지금 이어져서 가가지고 이렇게 상속되는 과정을 요 전체 이것을 자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게 자상속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업은 뭐냐면은 요 물방울들. 그 상속을 쭉 이어나가는 그것의 구성 요소가 되는 물방울들 있죠. 상속. 자, 생각을 해보세요. 통장이 0원이에요. 그럼 상속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통장이 100원이에요. 그럼 상속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100원은 1원이 100개 아닙니까? 업이 100개인 거라.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는 걸 상속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 그러면 업은 뭐냐? 거기에 물방울들 있잖아요. 구성요소. 그래서 결국은 뭘 상속하고 있었던 거냐면 업을 상속하고 있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업을 상속을 쭉 이어나가는데, 업이 상속이 되려 그러면 우리가 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끌고 가서 다시 해보죠.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이 업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업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신, 구, 의, 세 가지 문으로부터 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업을 딱 지었어요.
그러면은 인과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과가 나오겠죠. 여기서의 인과가 상대방과의 인과 얘기하는 거는 일단 치우고 스스로의 혼자서 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의 인과가 있을 수 있죠. 그 인과를 놓고 따져보면 자, 업을 하나를 지었어요.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인이 됐어요. 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이 과로 이어지려면 업이 이 미래에 전달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게 상속이잖아요. 상속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 업이라고 하는 행위의 힘이 남아야 돼요, 사라져 버려야 돼요? 남아야죠. 그러니까 행위가 있으면 이게 업이잖아요.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업력으로서 여력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것이 인이 됐죠. 그럼 남은 게 과가 되겠네요. 그럼 또 이 업력이 다시 인이 돼가지고 이 업력이 했던 것과 비슷한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과가 되고 요 과가 인이 돼서 다시 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과론에 보면 업, 업력, 업 이런 단어들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욕을 했어요. 네. 쌍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요즘에 많이 참고 있는데 왜냐면은 저도 이제 좀 이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쌍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비난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고 있는 건 언젠가 참지 못하고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터져서 쌍욕이 나왔어. 쌍욕이 나왔어요. 한 10년 만에 쌍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업을 지은 거 아닙니까? 네. 쌍욕. 업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 쌍욕을 한 업력이 남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한 번 하는 게 어려워요, 두 번 하는 게 어려워요.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쉽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해가지고 업력이 남았더니 이제 쌍욕을 쉽게 할 수 있는 도와주는 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이제 욕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왜냐면은 저에게는 저 종자가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출가하기 전에도 욕쟁이였고 제가 아주 교양 없이 욕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출가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스승으로 모셨던 우리 노스님이 욕을 그래 잘하셨어. 예, 그리고 꼭 그 노스님이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원빈 스님이 너무 순수해서 세상 나가면 고생할 거니까 나처럼 욕을 해야 된다고. 이 단기 트레이닝까지는 시켜주시지 않으셨지만 욕이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충분히 욕종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업력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업력과 업을 구분을 해보세요. 업력과 업은 무슨 차이냐면 욕종자가 있어. 이건 업이에요? 업력이에요? 업력이죠. 왜냐면 현상으로 드러나질 않았으니까. 현상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내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업력을 자극해서 인내하지 못하도록 폭발시키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욕문이 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내뱉으면 그걸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참고는 있는데 머리에서 욕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으로 욕이 막 지나가. 이거는 지금 업이에요? 업력이에요? 업이죠, 이것도.
이것도 업이죠. 신구의가 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업이고 그것이 가능성으로서 여력으로 남아있는 걸 업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구분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구분을 잘 안 해요. 왜 업과 업력을 뭉뚱그려서 업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업과 업력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업이라고 불러버려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업은 그냥 단순히 행위인데 이 행위와 업력을 사람들은 또 업장이라고 불러요. 업력이라고 안 하고. 행위와 업장을 하나의 단어로 써버리니까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꾸 오해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업장은 벌써 단어부터가 장의 장자 썼으니까 부정적이잖아요. 사실은 장이 아니라니까 력이에요. 업력이에요, 업력. 이거는 중립적인 단어고 이건 지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리니까 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막 복잡하고 업이 뭐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찾지 못할 것 같고 뭔가 보지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업장, 업력은 과거에 지은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원래 업의 가장 순수한 의미는 그냥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그걸 업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 업과 업력을 업 하나의 단어로 쓰는 그런 이 문화가 있지만 이걸 구분하는 게 좋다고 봐요. 업과 업력으로. 이렇게 해체해서 봐야 돼요. 해체해서. 그래야 명확히 보입니다. 업과 업력은 엄연히 다른데. 엄연히 다른데. 예. 이제 업과 업력을 구분해 보면 이런 관계예요. 업력은 가능성으로 있는 것, 업은 현상으로 드러난 것.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업이 현상으로 드러나자마자 다시 업력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쌍방 간의 인과가 있다. 쌍방 간의 인과가 있다. 그리고 그게 아주 미묘하니까 두 개를 그냥 업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 과정을 모르고 이것만 딱 알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업과 업력을 구분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야 그래야 구분해서도 볼 수 있고 하나로도 쓸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하나만 더 볼까요? 어휴, 2페이지네. 업의 차별 부분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지만 하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가세나 스님, 어째서 모든 사람이 각기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병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나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셉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민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현명합니다. 그럼 어째서 모든 수목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각기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은 것입니다. 부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제각기 자신의 업을 갖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다. 업을 모체로 하고 업을 친족으로 삼고 업에 의지하고 산다.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천하거나 귀하게 나뉘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인과, 개개인이 이 사람은 잘생겼고 이 사람은 못생겼고 이 사람은 똑똑하고 이 사람은 지능이 좀 낮고 이런 이 사람마다의 인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씨앗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로 종교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식설에서는 업을 뭐라고 하냐면 종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용을 한 겁니다. 업을 종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의 경험이 그 종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저 업력과 업의 관계죠. 저 중에서 종자는 업이에요, 업력이에요? 업력이죠. 업력을 종자라고 한다. 그럼 저 업은 뭐냐면은 현상이에요. 현상. 업력과 종자와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부위가 다른 인과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유예요. 사람이 다른 인과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쉽게 이해하는 것과 몸의 부위가 다른 인과를 받을 수 있다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남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인과도 당연히 구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과가 다르다라는 거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부위가 다르다라는 건 다 내 몸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과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몸만 그런가? 마음의 특징도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단순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의식의 지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식의 지도상에서 보면 용기의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용기의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항상 용기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복합체예요. 심왕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서 이 활동하는 심소들이 정말 다양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 과거에 지은 업력에 의해서 저절로 꼽히는 마음의 업들을 우리는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 공부를 잘 해서 수행이 잘 되면 분노하는 생각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예, 엄밀히 얘기하면 일어나야 될 조건이면 일어나겠죠. 예. 그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된 사람도 화가 날 수도 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평소에 아주 아주 검소해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보니까 청년인데 제가 청년인데 평소에 보니까 아주 건전해요, 이 사람이. 쾌락을 잘 즐기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의 마음에서 아주 강렬한 음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복합체이지 단일체가 아니라니까요. 총점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개별 점수들이 따로 매겨지는 겁니다. 개별 점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끊임없이 상속되어서 흘러가는 이 경험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던 나의 업들을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업을 어차피 상속돼서 흘러가는 애들이거든요. 흘려보내느냐, 이게 뭐냐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 분노를 잡아서 빠진 건 틀린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공부가 많이 됐을수록 금방 흘러가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분노가 일어났다. 내가 공부를 헛했나 보다. 이러다가 업을 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지옥에 가면 이게 무서운데?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공부가 다 헛건가? 그만해야겠다. 보면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건 누구나 맞는 건데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 100번째 화살까지 맞아서 아주 멀리 가버려요. 멀리 가버려요. 이런 걸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자상 속에 이 업의 흐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쓸려가 버리는 거죠. 공부를 하고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부터, 망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흘러가는 사실은 강 위에서 살고 있어요. 폭포수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벗어나서 보고 있을 것인가?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흘러가는 내용물은 깨달은 사람이다.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다. 거의 깨닫기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른 사람이다. 조금 수행한 사람이나 수행을 아예 안 한 사람이나 내용물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무한한 전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쁜 짓은 어차피 다 했거든요. 씨앗에 의해서 업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실 때도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에서의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해체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복합체로 봐야지 단일체로 보면 안 된다. 인과가 적용되는 방식이 단일체에게 너희 구성 요소들이 점수를 매겨봤더니 플러스 10점이니 상점 플러스 10점을 괄호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의 구성 요소에, 마음의 구성 요소에, 당신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구성 요소에 1000가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럼 1000가지 부분을 각기 조사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각기 다른 인과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있는 그대로의 인과의 진실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고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업이라고 하는 게 주체가 없이도 경험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 경험이 주체가 없으면 무엇을 원인으로 일어나는가? 업을 원인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개인의 이 경험을 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업과 불공업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경험의 원동력, 이거는 개인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경험을 넘어서서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것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경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복합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무엇의 복합체죠? 중생을 포함한 기세간의 복합체잖아요. 중생세간과 기세간의 복합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아를 보는 거나 세상을 보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원리로 보는 거예요. 자아는 무엇을 한다? 경험을 한다. 세상은 무엇을 하냐면 사실은 세상도 성주괴공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자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 너 나랑 친구할래? 이런 식으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주괴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은 무아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나 나나 똑같이 자아가 없는 거라 변해가는 과정을 업으로서 지금 설명을 해나가는 이 범위의 확장을 다음 시간에는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의 원동력이 업이다.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상이 창조되고 변해가는 그 원동력 역시 업이다. 라고 하는 걸 공업과 불공업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조금 이제 이 4대 연기설에서 길게 했던 내용을 좀 짧게 하니까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가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심장이 약한 분들은 믹스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시죠.